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2022년도 국가직 공무원 국업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4월 2일 날 있었고요. 일단 뭐 전체적인 총평은 일단 스크롤의 압박, 그죠? 아마 배부된 거로 보면은 시험지 용지의 세 페이지에 촘촘하게 빽빽하게 있었죠. 일단 스크롤 압박, 지문의 길이에서 일단 염두에 상당히 많이 압도를 당한 것 같고, 그리고 뭐 특징적인 거,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형 문제가 가벌병정, 물론 사례형 자체가 뭐 전혀 손 못 댈 정도로 뭐 어렵거나 난해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는 문제 패턴에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당황하거나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고,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쫓기게 되면 평소 때 잘 읽어지던 지문도 좀 잘 안 읽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부담들이 있죠. 그래서 아예 대놓고 11번, 12번 뒤에 나죠. 11번, 12번 가벌병정 등정을 시켰고, 저 뒤에 보시면 마지막 19번, 20번, 19번, 20번 이런 것들이 사례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수험생들이 지문을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하는 데 시간 좀 오래 걸린 것이죠. 그리고 박스형 문제로 돼가지고 이제 조합형 박스형 문제로 나와가지고 한 문제들도 한 5가지. 물론 이제 사례형하고 겹치는 부분이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준 것 같고, 그리고 최근 판례들이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비중이 높았다. 그러니까 최근 판례라는 게 뭐 교재가 나오고 난 다음에 2021년 판례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 2019년도, 20년도 요 언저리에 나왔던 판례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기출문제집에서는 잘 안 봤던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이 좀 나와 보니까 책마다 조금씩 이제 뭐 어떤 책에 있는 책도 있고 뭐 없는, 이게 나와 있는 모든 지문이 다 책에 100%다 수록된 책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강사들이 교재에서 적중률 뭐 100% 얘기하는 건 다 구라고요. 진정한 적중률은 보기 1번, 2번, 3번, 4번 다 그게 교재에 있고, 그러니까 정답에 해당되는 지문만 있다고 해서 적중률 100%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진정한 적중률은 지문 하나하나가 다 교재에서 수록되는 거, 그런 것들이 되는데, 우리 책도 뭐 사실 100%까지는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비중도, 특히 이제 최신 판례 부분들의 경우는 다른 책, 아마 우리 책에도 없는 건 다른 책에도 없고, 대신 이제 비슷한 취지, 동일한 취지의 판례들을 같이 제가 수록했죠. 저는 없는 건 확실하게 없다 하고, 그죠? 동일 취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페이지를 다 표시해 뒀거든요. 아마 해설해 보시면 맨 뒤에 교재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라라고 하는 거죠. 없는 건 확실하게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2021년도, 그러니까 2022년 판 교재를, 올해 교재를 기준해서 페이지를 적어 놓은 거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특징적인 것은 판례가 좀 더 비중이 많아요. 안 그래도 원래 뭐 행정법 판례가 비중이 많게 넓게 보는 것인데, 그러나 딴 데 비해서 판례 비중이 좀 더 많아졌고, 뭐 사례형대로 들었던 게 특징이고, 법령은 생각보다는 조금 출제 비중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법령 파트가 사실 잘 나오는 부분인데 한 서너 문제, 그러니까 적은 거는 아니지만 그것도 보통 요즘 경향상 법령 문제가 보통 한 5문제 이상들이 출제가 되곤 했었는데, 법령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행정조사기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은 출제가 또 거의 잘 되지 않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도 잠시 설명했지만, 근데 이런 패턴 문제들은 우리가 이미 국가직 우리 대비하면서 4주 동안, 3주 동안 우리가 했었죠. 그 패턴하고 크게 다르진 않죠. 그리고 물론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주로 했던 게 이제 변호사 모의 시험이나 변호사 기출 문제, 뭐 국회 문제에서 오지선다기 때문에 지문이 좀 더 길죠. 다만 우리가 국가직은 사지선다니까 지문이 하나가 적어도 또 시간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하지만, 문제 패턴들에서는 이미 이제 익숙해져 있던 방식들,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원생들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너무 갑자기 어렵게 나오니까 이제 학생들이 막 그게 적응하지 못하고, 그죠? 그동안 행정법이 너무 쉽게 나오니까 학생들이 행정법을 너무 좀 만만하게 봤거나, 아니면 그냥 판례만, 기출 문제만 달달달달, 물론 지금 우리 이것도 기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그걸 이제 기계적으로 달달달달 외우던 기출 문제 위주로 그냥 단순히 정리했던 그 수험생들, 이거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고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식의 문제가 변별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아예 그냥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 고수 수험생들도 못 푸는 거는 변별력 실패지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지금 우리 지금 모의고사 계속 치고 있죠. 실시간 모의고사인데 뭐 80점, 70점, 80점 이상 받던 학생들 같으면 이거 상당히 고득점, 지문 긴데 이미 익숙해져 있고 고득점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문제 보는 순간 야 이거 내가 냈다 해도
또 허세가 시작되긴 하죠. 내가 낸 문제 패턴하고 우리 그동안 문제 패턴하고 그대로 다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제가 다 일일이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교재에서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재에서 다 일일이 표시해놨죠. 그러니까 보통 해설 강의할 때 강사들이 해설을 달기는 하는데 이렇게 직접 관련 페이지를 적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또 잘 없습니다.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책이 없는데 없어서 표시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없는 건 솔직하게 없다고 했고 교재에 미수록된 건 미수록됐다고 뭐 관련 판례 이 판례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지만 동일한 판례가 있다 하면서 그걸 다 이들이 페이지를 표시해 뒀으니까 그러니까 책 보고 야 내가 책에서 나니까 내 책 보고 자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책에서 확인을 하라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 풀이할 때 기본 기준에 늘 지참하라고 하는 이유가 책에서 또 확인해서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국가직은 이미 끝났잖아. 답안지는 제출하고 나서 이미 지나간 거고 떨어진 거예요. 그 시험은 여러분들 손을 떠난 시험은 떨어진 시험이야. 대신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는 이유는 경향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이제 우리가 진짜 본 시험이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뭐 국가직 시험이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비고사를 쳤다면 이제 본 시험이 이제 우리가 6월 18일 했으니까 9주 동안 열심히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러면 출제의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살펴보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설 강의를 해보는 것이니까 그 점 감안해서 보시고 자 문제 해설 강의는 우리가 문제풀이하는 식과 같은 방식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신뢰보건칙 뭐 아주 유명한 거죠.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은 대부분 다 전형적인 거. 1번 뭐입니까? 건축주, 건축설계사 사건이었죠. 건축주의 과실 그러니까 귀책사유를 판단할 때 건축주뿐만 아니라 위임을 받은 건축 설계사의 과실도 건축주의 과실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축 및 정축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죠. 1번. 밑에 해설의 표시. 그리고 해설인데 제가 그중에 여러분들 지문 빨리 읽어보시라고 밑줄을 살짝 쳐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 때는 찬찬히 꼼꼼히 보지만 나중에는 뭔가 건축사, 건축주, 건축사, 귀책사 이 세 가지만 보면 귀책사유가 어디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밑줄 치는 작업들 키워드 제가 많이 또 강조하죠. 문제 풀이할 때.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읽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밑줄을 쳐본 것이죠. 그럼 이제 발라발라 다 밑줄 치는 것보다 핵심적인 빨리 읽어볼 수 있도록 건축주, 건축설계사, 귀책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 판례를 빨리 읽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아주 기본적인 대표적인 판례, 책에서 아마 A급 판례로 되어 있을 겁니다. 판례마다 이제 등급을 매겨놓은 거죠. 그런 거 빨리 확인해 보시라는 식으로 해설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 2번 행정청. 요거는 뭡니까? 사실관계 법률 강제가 변경됐죠. 확약이 시효된 거죠. 확약도 뭐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뢰 원칙의 한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관계가 법률적, 사실적 상태가 변경됐다면 공적인 기능 표명은 효력을 잃게 되죠. 이거는 신뢰 원칙의 영역인데 우리 책에서는 저 뒤에 확약 파트에, 확약의 시효 파트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페이지 적혀 있죠. 그래서 452페이지 아래 판례 밑에 있으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뭐 유명한 겁니다. 3번 요거는 이제 조금 생소하긴 한데 교수님 문제집에서 우리가 모의고사 때 한번 언급이 되기는 한데 작년이구나. 아직 이제 지방기 남아 있긴 한데 선동열 방어율 사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학기 시작할 때 학칙이 그죠? 학점이죠. 그러니까 학칙이 개정되는데 학기 시작할 때 학사경고 그죠? 학사경고 점수가 예를 들면 이제 시원이죠. 1.0이야. 1.0 이하면 학사경고야. 그런데 중간에 학칙이 개정돼. 학칙이 개정이 되었고 이제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학사경고 기준이 1.5 이하로 기준이 징계 요건이 완화된 거야. 그럼 완화됐다는 말을 왠지 학생들한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징계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바뀐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학기 말이죠. 학기 말에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학점한테 공교롭게도 1.2야. 1.2 같으면 뭐 시작을 하면 학기 초 시작을 기준하면 학사경고 대상이 아니잖아. 근데 중간에 법이 개정이니까 학칙 개정되고 이제 학기 말 기준한다면 학사경고 대상이 되잖아. 보통 학칙이 개정될 때는 보통은 유예기간을 뭐 다음 학기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한 유예기간을 두는 게 통상적인데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학칙이 개정이 돼버렸죠. 그리고 개정된 학칙에 따라서 뭐 해버리는 거야. 학사경고를 받게 된 거죠. 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학기 시작할 때 기준이지. 국법에 대한 신뢰. 입법자가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형성권,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미 끝난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학기 도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야? 진정이죠. 부진적이죠. 계속 진행 중이니까 이렇게 학칙이 개정된 것은 이른바
부진정 소급 입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된 학칙을 적용해서 학사 경고를 하더라도 신뢰 원칙엔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주 보지는 않는데 책에 있긴 했습니다. 그 교재 보시니까 76페이지 2번 판례로 있죠. 그래서 제가 선동률 방어율 사건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자주 했는데 요즘은 솔직히 잘 안 해서 수업 시간 잘 말하지나 그러니까 잘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진정 소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위법하다 볼 수 없다. 근데 3번 지문을 몰라도 우리 또 객관식에서 4번 병무청 오지랖부 사건이 뭐 여러 번 말하면 입이 쉽죠. 맨날 하던 이야기잖아. 그래서 그 중간에 보니까 뭐였어? 그 총무과 민원팀장, 민원봉사 단순 상담이죠. 단순 상담은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4번이 정답. 뭐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뢰 원칙 됐죠? 자, 정답은 그래서 4번. 자, 2번 행정의 효력이죠. 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 절차에서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영업허가는 무허가 영업이다. 이거 맨날 봤던 것이죠. 그래서 1번 보면 정답 1번 체크하고 사실 2번, 3번, 4번은 실제에서는 안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영업허가 받았다. 그림을 그렸었죠. 허가가 취소가 되었다. 타임라인으로 그려서 확인하면 되죠. 그런데 영업했다. 사실은 점선은 효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 그런데 이 취소가 취소 판결 받죠? 그럼 취소 판결 받게 되면 우리가 판결의 효력 중에 형성력이죠.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이 처분은 취소 처분은 없어져. 그럼 형성력은 소급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취소는 없었던 거야. 그러면 얘 때문에 없었던 이 허가는 수익적 처분이죠. 수익적 처분은 되살아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허가는 계속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행위 당시를 기준하는 점선 무허가 영업이지만 되살아났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허가 효력이 처음부터 되살아났기 때문에 이 허가는 이 영업은 불법 영업이 아니다.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질문 끝에 보니까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이다.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음식점 영업을 했지만 아까 우리가 모의고사에 봤던 뭐야? 세 가지 같은 패턴이죠. 운전면허 취소, 운전했다. 무면허 운전이지만 취소를 취소했다. 이것은 무면허 운전 처벌할 수 없죠. 어업면허 취소, 어업했다. 무면허 어업행위지만 취소가 다시 취소. 이렇게 살아나기 때문에 이거는 무면허 어업행위로 처벌할 수 없어. 세 가지 같은 패턴이었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타임라인 그림 아주 쉬운 것이고 또 우리 기출문제에서 숱하게 봤던 거죠. 정답은 1번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가 그렇죠. 다음에 이제 2번 연령 미달 결격자 또 맨날 보는 거죠. 나이를 속여 발급부터 운전면허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 무면허 운전죄에 해당하지 않죠. 3번 이것도 뭐야 조치명령 또 2번 3번이 다 뭐야 성결 문제에 나오는 이야기죠. 3번은 형사사건에서 위법성 여부가 성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때 적법한 조치명령이 전제되기 때문에 위법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위법한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무면허 도시계획법으로 형사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3번. 같은 페이지 성결 문제 389번 1번 5번 판례 뭐 연이어 나와 있죠. 밑에 해설 제가 페이지 다 적어놨으니까 책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4번 요거는 요 판례 자체가 시험 문제 있지는 않아. 근데 이제 뭐냐면 조세 부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판결이 확정된 후 부가처분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 판결은 조세 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 요 4번 질문은 요 그림하고 같아. 조세 부가처분 있었죠? 그런데 부가처분이 뭐가 됐습니까? 부가처분이 요 그림보다는 조세 부가처분인데 취소되면 조세 부가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던 거니까 내가 세금을 낼 의무가 없죠? 의무가 없으니까 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조세 포탈이라든지 뭐 체납범 이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고약입니다. 그래서 4번 조세 부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판결 확정되면 그러면 부가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 조세 부가처분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조세 부가 의무, 납부 의무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체납범이라든지 뭐 조세 포탈이라든지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체납범이라든지 조세 포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확정된 행정 판결은 조세 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된다. 이거는 2019년인데 요 판례 자체가 책에 있지는 않아. 근데 유사 취지 판례가 그 바로 내나 우리 교재에서 389페이지에 보시면 4번 판례가 있죠. 그래서 과세처분이 무효다. 무효라면은 아예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체납이란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형사처벌에서 무죄이면 더더욱
아까 과세 처분이 무효면 도덕 체납 처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유사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 4번 지문 자체가 책에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유사 취지 판례로 같이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4번까지 안 가도 1번에서 뭐 워낙 우리가 시간 없을 때 빨리 보는 방법 중 하나가 그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1번. 자, 3번 다단계 행정 결정.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가해부 세 가지가 있죠. 가행정행위 예비결정 부분 하게 되겠죠. 이거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근데 1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 제한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 투자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행위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거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어떤 법적인 지위가 설정되는 설권적 행위죠. 넓게 보면 특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니까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 처벌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지정하는 거, 사업자 지정하기 앞서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는 게 다 강학상 특허에 해당되고요. 특허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성 O로 보는 것이겠죠. 이것도 2020년도 4월달 판례이기 때문에 아주 최신 판례야. 이것도 역시 요 자체가 책에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 같은 취지 판례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민간 투자 시설 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 그 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게 다 특허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이고 처분성 O로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2번 요거는 이제 뭐 알고 있는 가해부 부분허가죠. 원자로 건설허가 부지 사전 승인 처분 후 건설허가 처분 내렸으면 선행 처분 흡수되어서 건설허가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뭐 이거 유명한 거죠. 2번호. 3번 요거는 문제풀이하면서 설명했던 게 하니까 우리가 과징금 줄어들었다고 해갖고 감액경정 처분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처음에 있었던 과징금 부과를 한 게 선행처분, 이게 임시로 한 가행정행위야. 그런데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과징금 감면 처분이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왠지 모양은 감액경정 처분처럼 보이지만 가행정행위 그리고 본처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선행처분은 가행정행위는 본행정에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죠. 선행처분의 취소라고 원소는 부적법하다. 3번이 맞는 거죠. 이것도 교재를 보시면은 894페이지고 따라죠. 894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풀이하면서 왠지 느낌은 감액경정처분 같아 보이지만 감액경정처분이 아니라 이거는 가행정행위하고 본행정행위. 가행정행위는 본행정이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독자성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적법 각하. 뭐 그렇게 표시해 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은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 신청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풀이할 때 한번 했죠. 자동차 양수한 거 인가입니다. 인가하면서 내인가했죠. 그럼 이제 내인가는 요건 갖춰서 신청하면 뭐 주겠다. 인가해 주겠다라고 한 거잖아. 근데 이 내인가가 있어서 본인가를 신청했어. 근데 본인가를 신청했는데 본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별다른 행위였고 내인가를 취소했다는 거죠. 그럼 내인가 취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본인가 거부 처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부 처분 취소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인가를 취소했다는 말은 본인가 신청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부 처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니까 별도의 인가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다면 내인가 취소는 행정 처분에 해당된다. 이거 내인가 취소가 내인가 취소를 하는 것은 본인가 신청을 거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성 O로 보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응? 설명을 잘못했다. 보자. 옳지 않은 거. 요거는 앞에 있는 거 선정행위를 배제하는 행위에서 이거 둘 다 처분성은 되죠. 설명을 잘못했다 그죠.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했고 해설은 바로 했는데 읽기를 잘못 읽었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행위나 협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행위죠. 이거 선정행위, 배제하는 행위 둘 다 처분성이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설명은 잘 읽고 읽기를 제가 잘못 읽었네. 그래서 이것을 위에 지문을 해놨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하고 이미 선정된 협상자를 지휘하는 거 둘 다 처분성 O로 본다. 그렇게 보겠네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네요. 제가 순간적으로 지문을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 다 설명 맞는 거죠. 이건 내인가를 취소한 것은 뭐니까 본인가 신청을 거부한과 동일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소송 통해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4번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정답 1번.
자, 4번 행정이 하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불가증력에 발생한 보충력 편입체 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란 공익근무요원. 이거 하자성계 이야기죠. 하자성계는 모르겠다 싶으면 다 부정되는 건데 이것도 1번도 여러 번 봤죠. 보충력과 공익근무 소집 처분은 하자성계 부정되는 거죠. 교재 410페이지 보시면 하자성계 인정 부정 박스가 있었습니다. 부정된 사례 대표인 거죠. 이번은 철거 명령과 개고 처분은 서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겠죠. 하자성결 역시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걸 다툴 수 없다. 맞죠? 3번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선행 처분이 무효이면 후행, 이건 오늘 모의고사에도 봤고 뭐 여러 번 모의고사에 봤던 거죠. 그래서 선행 처분이 무효가 되면 후행 처분인 실시계획인가도 당연히 무효된다. 3번 맞죠? 4번 직위 해제 처분 직권. 여기도 부정되는 사례였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대부분 다 부정되는 사례였죠. 그러니까 부정된 사례의 두목들이 1번과 4번이 되고 여전히 그대로 나와 있죠. 교재 본문으로도 나와 있고 아까 비교 판례 박스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요 4번까지는 됐습니다. 정답은 4번. 예, 정답 3이 됐고요. 자, 5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자, 이거는 정보공개법인데 사례형이지만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민간단체 A는 관할행정청 B에게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나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사호는 재판 관련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했죠. 옳은 것. 자, 1번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거부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청구할 때 뭐가 없어도 돼? 법률상 이익이 요건이 아니죠. 다만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이거는 정보 공개 청구하는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이때는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정보 공개 청구하는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서 소송을 다툴 수 있죠. 원고 적격 법률상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이거는 546회 2번 판례 있죠. 확인해서 보시고 2번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경우에 공개 거부에 대해서 공개 이행을 구하는 소송. 공개 이행을 구하는 게 아니라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개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은 요 소송 형태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결정은 거부 처분이고 거부 처분은 항고 소송으로 다투는 거지 당사자 소송을 다툴 수 있는 건 아니죠. 2번 X. 3번 이거는 공개 비공개가 섞여 있죠. 그래서 분리가 가능하다. 그럴 때는 부분만 일부 취소를 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 부분 공개 일부 취소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4번 비공개 이것도 했잖아. 비공개사 재판 관련되는 일체의 정보가 비공개는 아니죠. 또 재판 기록 그 자체에 꼭 포함되어 있을 필요다. 국어 실력 잘 발휘를 했던 건데 전반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 청원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문제 풀이하면서 여러 번 봤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4번 5가 되겠죠. 4번 틀렸죠. 틀린 것입니다. 옳은 것 찾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정답. 됐고요. 자, 6번 항고소송에서 뒤에 출처를 다 표시하는 거 확인해서 보시고 6번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1번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받더라도 원상회복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협의의 소익의 가장 대표인 게 뭐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협의의 소익이 없는 대표적인 거죠. 건물 철거되고 없어져버리면 철거명령, 개고처분, 취소를 다툴 실익이 없죠. 2번 이거 소이익이 없으니까 각하죠. 1번 해임 처분 취소 계속 중에 임기가 만료돼서 이거는 이제 정현주 사건이었죠. 정현주 사건 2번 나왔는데 뒤에도 한번 나오는데 뭐야? 교재 870에 12번 판례죠. 방송공사 정현주 사장 사건이죠. 임기가 만료하면 지위는 회복되지 않더라도 뭐를 받을 수 있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급여 부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임 수소 법원은 소이기 때문에 원한 판단해야 되는 거죠. 1번 2번은 쉬운데 자 3번 아주 진하게 체크.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자 농지법상 이행강제. 이게 최근에 아주 잘 나오죠. 농지법상 이행강제가 뭐야? 통상적인 이행강제금은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돼. 그러나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뭐야? 비송사건 절차법을 준용하는 특별 규정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돼. 이게 출발. 그런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데 행정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착오로 이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해서 행정법원에 관할이 생기느냐. 왠지 우리가 오고지의 효과 때문에 관할이 생길 것처럼 보이지만 관할 안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약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잘못 안내했을 때 행정법원에 관할이 생기는 건 아니다
라고 했었죠. 요거 그래서 최근에 아마 문제풀이하면서 이행강제금 관련되는 판례 사안들이 좀 특이한 게 많이 나온다라고 했던 것이고, 소문의 마지막 지문이 요거였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618페이지 맨 밑에 보고 또 A급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죠. 이건 이제 기출문제에서 거의 잘 안 나왔었는데 이제 비교적 최신 판례니까 이제 기출문제 막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A급으로 정리한 취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X. 4번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뭐입니까?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구성, 그러니까 주체, 내용, 형식, 절차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포함되는 거죠. 특히 내용상 하자도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포함시키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죠.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됐고요. 뭐 요 문제들도 3번 판례가 또 핵심, 뭐 나머지 문제들이 워낙 뭐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을 걸러내는데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요 3번 판례 자체는 중요한 판례다 정리. 자, 7번 행정법 관계 옳지 않은 거죠. 자,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한테 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됐을 때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 급여 취급할 수 있다. 아니죠. 신청했다 거부당하면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비롯 그 다음에 돈 달라고 해야지 곧바로 돈 주세요라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X가 되겠죠. 1번이 정답. 이거는 교재 986페이지 보시면 연금 관련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아마 3번, 4번, 5번, 6번을 네 가지로 아마 꼭새로 묶고 나온 건데, 퇴직하자마자 바로 돈 주세요 안 돼. 신청했다가 거부했다가 바로 돈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거부 처분 취소를 통해서 취소 판결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주면 당사자 소송,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1번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요게 상당히 중요하죠. 법무사가 사무용 채용할 때, 요거는 이제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죠. 거부 처분은 처분성 O야. 그럼 처분성 O니까 공법 관계죠. 그리고 그러면 거부 처분을 받으면 누구? 법무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무원도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적격 법률상 인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결국 뭐야?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공법상의 영역이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공법상 사용 승인을 거부한 조치는 공법상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채용 승인을 얻어야 되고, 승인을 얻지 않으면 뭘 받아? 여러 가지 처벌이나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상 관리가 아니라 공법상 관리의 공법상 의무로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2번은 공법상 의무다. 맞고요. 자, 3번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자, 요거는 사무관리 관련된 판례가 거의 잘 안 나는데 딱 한 놈 판례 있었죠. 방제 작업을 했던 그 사건. 요건 사무관리에 근거해서 국가에다가 배상 청구할 수, 아까 민사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무관리도 학설은 공법, 판례는 사법이, 판례 법으로 명시적으로 밝힌 건 없었지만 이건 이제 보통 부당이득과 마찬가지로 사무관리 부당이득, 학설은 공법관계의 당사자 소송을 보지만 판사들은 대체적으로 사법관계 민사소송 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지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4번 환매권. 이것도 사법관계를 했죠. 환매권은 그 자체도 사법, 증감 청구 소송도 사법관계로 봅니다. 이것도 교재 보시면 아마 109페이지 공법관계 사법관계 비교하는 박스에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 판례 원문으로도 있었죠. 그래서 판례 원문으로 살펴보시면 되겠다. 네, 정답은 1번. 이것도 다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 사안들이 되겠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8번. 행정법규의 양벌 규정. 옳지 않은 거죠. 자, 양벌 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동시에 이익의 규정, 업주한테 처벌하는 거죠. 양벌 규정의 기본 개념. 그렇기 때문에 업주 책임과 종업원 책임은 별개죠. 그래서 업주 책임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 종업원 처벌이 전제될 필요는 없습니다. 필수 전제 조건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법인의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기관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야. 법인의 행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책임이죠. 이거는 조금 생소하죠. 생소하긴 한데 법인의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는 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기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자기 책임이야. 직접적인 자기 책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에 평가될 수 있는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죠. 요거는 본문에 살짝 숨어 있어. 그래서 교재 보시면 거기에 652페이지 650페이지 보시면 3번 판례가 있어요. 3번 판례 잘 안 보는데 3번 판례 꺽쇠 1번에 보시면 꺽쇠 1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한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때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직접적 법인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직접 책임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법인이 고용돼 있는 그러니까 종업원이 한 것일 때는 이제 업주로서 책임지는 거지만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직접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책임을 보는 거죠.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요거 3번은 맞고요. 자, 4번 요게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상 제재 처분일 뿐 형벌과 성격을 달리한다. 양벌 규정의 법원 처벌은 어디나 행정상 제재. 양벌 규정은 뭐가 되겠어? 형사 책임이죠. 양벌 규정은 보통 형사 책임인데 아마 이제 법인이 뭐입니까? 양벌 규정에는 법인의 처벌은 어디나 언제나 행정적 제재 처분일 건 형법과 성격을 가진다. 이제 법인이 이게 합병이 돼. 요 지문은 아주 단촐한데 이게 지문이 꽤 깁니다. 사연이 길죠. 법인이 회사가 합병이 되면 어떻게? 합병되면은 승계되고 뭡니까? 분할되면 승계되니다. 그걸 우리가 전제지시하고 있죠. 다만 합병이 될 때 승계되는 것은 행정상 제재 조치나 아니면은 행정상 제재 조치나 이런 것들이죠. 행정상 제재 조치나 아니면은 영업 정지 같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승계되는 거지. 형사처벌은 이거는 성질상 승계되기가 곤란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나 행정상 제재 처벌권 형법과 성격을 달리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질상 허용 지문이 맞나? 지문이 요거 보자. 그래서 양벌 규정에는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상 제재의 처벌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린다.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책임은 형벌로 보는 거죠. 형벌이기 때문에 행정상 제재 처분과 불법에 의한 다루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밑줄을 그걸 쳐야 되겠네. 그래서 그 밑에 해설해 보니까 두 번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게 성계대상 허용하지 않는 건 성계 대상이 제외되지만 그 다음 밑줄이죠. 양벌 규정엔 법인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이고요. 형벌 일종이고 행정상 제재 처분이나 민사상 불법의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문이 핵심적인 지문인데 요 판례 자체가 교재에 직접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유사치 밑에 보는 비슷한 것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뭐가 되면은 회사가 합병되면 승계되고 분할되면 승계되지 않는데 합병되면서 승계되는 것은 형사처벌이는 성질상 승계되지 않고 뭐만 되는 거야? 행정상 제재 조치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승계가 되지만 형벌까지 승계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습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에 대해서 가진 양벌기준 부담하는 형사책임은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지문이에요. 요 지문은 요 4번 지문 자체가 책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판례사항이긴 한데 이건 좀 생소한 판례이죠. 그래서 관련 판례를 같이 연결시켰는데 억지로 좀 끼워 맞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번이 틀린 것이고 아마 3번하고 4번이 조금 1번, 2번이 뭐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3번, 4번 놓고 아마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4번 지문을 그 밑에 해설로 봅시다. 정리해서 보시고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과징금 부과처분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과징금 요거는 1번 과징금 모의고사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처분 당시까지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해야 되는 거지. 일단 부과하면서 나중에 추후에 뭐가 나온다? 산정 기준이 나왔다.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다짐받은 것은 침익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1번은 맞는 지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과징금 제일 마지막에 아마 요 판례가 나왔습니다. 674페이지 보시면 27번 판례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모의고사 때 아니면 문제 풀이하면서 한번 요 판례를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요. 2번 영업정지에 부과하여 가름되는 변형된 과징금은 왜 영업정지 취소 정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하기 때문에 영업정지할 건지 과징금 부과할 건지는 재량으로 보는 것이 되겠죠. 재량이 되겠습니다. 2번 이건 맞고요. 3번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형벌 실행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과 벌금 두 가지 병행해도 이중처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3번 맞고요. 4번 요거 과징금 뭐였습니까? 과징금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명의신탁자 과징금은 기속행위죠. 독점규제법 위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에서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겠죠. 서로 바꿔놨죠. 그래서 이거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행정청의 기속행위로 본다. 4번이 틀렸죠. 이것도 교재 과징금 파트에도 나와 있고요. 아니면 공법관계, 사법관계 비교하는 판례 283페이지 박스에서도 그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 비교적 쉬웠던 문제 같아 보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보시면 됐고요.
10번 행정상 손해배상 옳지 않은 거죠. 자, 요 1번 판례도 제가 이제 우리 그 근대사회, 현대사회 좀 불행한 사건들 판례 집대성해 놓은 거 있죠. 소멸시효 완성되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다만 신의치 기반에 해당되면은 국가가 배상 책임 질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겠는 게 큰 질문이었죠. 결론은 아주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구상권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거죠. 교재 보시면은 거기에 181페이지죠. 한번 가봐. 181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판례 사안이 있었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고 그로 해서 뒤늦게 국민들이 배상을 청구해. 배상을 청구하면은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죠. 원칙은 그러해. 다만 예외적으로 신의치 기반됐을 때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이제 국가가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줘야 돼. 근데 국가가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주고 나서 공무원 개인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게 큰 질문이죠. 결론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군 의문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적혀 있죠. 그 고약입니다. 그래서 요거 상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요 판례가 또 바로 질문이죠. 그래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요 경우는 구상권 행사가 안 되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고 2번 이거는 뭐 공무원 법 모른다 안 봐주죠. 그런데 학설 판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때는 공무원의 나름대로 열심히 판단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죠. 이때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 부정한 사례죠. 또 아주 쉬운 문제였던 거요.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3번 이거는 공무원의 직무는 공익 플러스 사익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사익의 보호 취지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전히 내부기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사익의 보호 취지가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 인정 안 해주는 거죠. 3번 X. 3으로 4번 이것도 뭐 맨날 봤던 거죠. 항고소송이 취소될 때에서 국가배상법에서 고의과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4번으로. 정답은 1번. 그리고 또 1번, 2번, 3번, 4번은 좀 쉬웠던 문제고 뭐 전형적으로 잘 나왔던 거면 1번 지문이 약간 생소한 지문이죠. 근데 사실 또 우리가 객관식이라는 게 뭐 한 지문, 두 지문 몰라도 또 우리가 소거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긴 지문을 빠른 시간에 당황하지 않고 골라내는 이것도 나름대로 연습하는 그 학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렇게 되고요. 자, 11번, 12번 자, 사례죠. 건축주 갑은 토지 소유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을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했었다. 블라블라블라. 이거 책에 뭐였습니까? 그 밑에 교재 보시면 329페이지. 이 판례는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요거 그림까지 그렸던 적이 있죠. 뭐였습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는 갑이죠. 건축주는 을이죠. 그래서 건축주 을이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을, 건축주 을인데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여기 해주죠. 건축허가를 왜 해줬냐? 이 둘 사이에 뭐가 돼서 사용계약이 체결돼 있었잖아요. 요거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아마 단과 들었던 학생들은 그 밑에 여백이 적혀있고 문제 풀 때도 제가 요 그림 한번 그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사용계약인데 요 계약이 건축주가 제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나 말하면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됐죠. 계약이 해지가 되면 사용계약을 했을 때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적법하게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사용계약이 해지되니까 이제 졸지에 건축주는 불법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거야? 건축허가를 뭐 해달라고? 철회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죠. 이거는 취소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철회죠. 후발적 사유니까 성립상의 하자는 없었던 거지. 철회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철회 신청을 거부한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 거부처에서 얘가 다툴 수 있겠는가? 이게 핵심 키워드였죠. 그랬더니 결론은 요거 법률상 인정해 준다라고 했던 것이겠죠. 그게 그 사례고요. 1번, 2번 딱 그 이야기죠. 그래서 착공에 앞서서 갑의 기책 사유로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 을이죠. 여기서는 건축주가 갑이고, 제가 할 때는 근데 이건 지문대로 한다면 건축주가 갑이고 토지 소유자가 을이 되겠네요. 그러면 을이죠. 을은 A 시장에서 건축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죠. 이번에 원론적인 거죠.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허가할 때 건축주 토지가 누구인지 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안 되고, 그러니까 건축허가의 기본적인 사안으로 되는 거죠. 근데 1번, 2번 열심히 긴장 탔는데 3번이 정답이야. 완전 손 딱 들고 있지 뭐야? 그럼 행정청이 철회할 때는 철회의 근거가 필요 없으려?
근거 불효가 되겠죠. 학설은 근거 필요하지만 판례는 근거 불효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몰라도 그냥 3번까지 또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썰미 있고 조금만 문제 푸는 감각만 있으면 사실 1번, 2번 몰라도 3번은 또 정답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거 왜 심리적 부담을 가질까? 지문 읽다가 뭐한 거예요? 지문 읽다가 이게 모르는 지문이다 사실관계 파악 안 된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막 쫓기다 보면 지문 안 읽고 막 그렇게 한대죠.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풀이 할 때 기출문제 할 때도 그거는 아까 문제풀이 할 때 그렇게 했잖아. 이런 사례형이 길게 나온다 그러면 뭐야? 보기부터 봐도 충분히 우리가 또 추론할 수 있는 사안도 되고 또 조합형은 뭐야? 조합의 밑에 보면 뭐야?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뭐 이렇게 조합형을 봐도 충분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야. 골라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1번, 2번이 사실 핵심이긴 한데 출제한 교수가 핵심적인 지문을 그냥 그대로 맞게 넘어 3번에서 3번을 보니까 뭐지?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근거가 없으니까 철회할 수 없다. 철회는 근거 불효설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답은 3번. 근데 요 3번은 그 밑에서는 해설에서는 443페이지 판례로 했는데 이거는 요 판례에서도 나머지 3번, 4번도 요 해당 판례죠. 요 판례에 후반부에서 해놨어. 그럼 철회를 할 때 근거 없어도 철회가 안 하고 다만 철회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이익형량한다. 그 지문이 4번 지문이 그거잖아. 그래서 철회할 때는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이익형량에서 판단한다. 비교 결정한다는 거죠. 그거 지문. 그래서 3번, 4번은 사실은 요 11번 판례에서도 쟁점으로 논의가 됐지만 꼭 11번 판례가 아니라더라도 뭐 한 거야? 철회 관련된 일반적인 것에 다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 그래서 정답은 사실은 쉬웠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들으면 쉽지. 근데 이제 문제는 시험장에 갔을 때 시간에 쫓기고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려면 평소 때 있는 연습들을 잘 해두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2번. A시 시장은 학교 용지 확보 등의 특례법의 관계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가벌병정이 각각 다른 시기에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해서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하였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하지 않은 거다. 이거 지금 계속 나오는 아까 우리 문제 풀 할 때 했죠. 요 그림이죠. 법률 있고 처분 있고 그리고 위헌 결정을 받았을 때 요 그림 그대로 나오죠. 요거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403페이지 요 트리노트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위헌 판결을 받으면 이 법률은 없어져. 장래를 향해서 없어지면 원칙은 장래죠. 원칙은 장래요가 되겠다. 법적 안정성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이 되죠.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데 소급표가 인정된 사건 그 위헌 판결이 끝낸 그 사건 당해 사건이죠. 그리고 현재 계속 중인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현재 계속 중인 사건 그리고 일반 사건까지 예외적으로 소급표 인정해 주는 것이겠죠. 다만 일반 사건은 소급표를 일부 제한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불가증력 생겼으면 소급표가 제한된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럼 이제 이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됐다. 위법의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본다. 왜 취소로 보느냐?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이건 시험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중대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성은 아주 크지만 명백 법적인 안정성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무효로 본다. 요 그림이 있었고요. 뭐 내가 그 사례죠. 그래서 사례형이지만 딱 패턴이 이거죠. 그리고 갑이 부담금을 납부하였어. 부담금에다 불가증력이 생겼죠. 그럼 이제 위헌 결정이 되더라도 이미 낸 부담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불가증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뭐야? 확정력이 생기면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제한되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미 뭐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불가증력이 생겨서 소급표가 제한되죠. 소급표가 제한되는 것이고 소급표가 제한되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못하니까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가 없다. 1번으로. 2번. 어른 부담금을 납부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고 계속 중인데 재청 신청을 안 했죠. 그렇지만 재청 신청을 한 당해 사건 또는 당해 사건 아니지만 이거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표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른 계속 중인 사건이죠. 계속 중인 경우에도 재청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급표는 미치는다. 2번이 틀린 것이겠죠. X.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부담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심판 청구에서 기각재결서 송달을 받았죠. 재결서 송달부터 90일의 소송을 제기했다면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자, 이거는 부담금 부과처분 했어.
그래서 행정심판 갔죠? 그럼 행정심판을 갔는데 기각을 받았죠? 그럼 기각 재결 송달되었다라고 하면 뭡니까? 재결은 뭡니까? 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뭐한 거야? 행정심판을 거치고 오면 제소기간은 뭐를 기준한다?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죠. 요거는 청구기간도 잘 지켜진 것이겠죠. 그래서 재결이 내려져도 여전히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때 재결서 정보는 송달받으면서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했기 때문에 제소기간도 제대로 지킨 거죠. 그래서 병의 청구는 인용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번 4번 부담금 납부 의무가 요것도 그죠. 이거 아까 했던 거죠. 후속 절차 진행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요것도 아까 우리가 문제 풀을 때 계속 봐왔던 사안이죠. 그래서 좀 해설 강의를 듣는 분들에서 법률 규정이 있고 과세 처분. 그런데 안 내니까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요 절차가 진행되는데 요 시점에 이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냐? 없다. 만약에 했다면 이 후속 처분은 무효가 돼요. 모의고사 치면서도 계속 봐왔던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봐왔던 문제 패턴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 그림, 요 그림 잘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후속 체납 처분 절차는 속행할 수 없다. 맞네요. 4번호.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11번, 12번 자체는 우리가 어렵지는 않죠. 다만 이제 사례형이다 보니까 읽고 독해를 하고 그 내용에 포인트를 잡는 게 좀 다소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13번 행정입법. 이건 다 전형적인 지문이죠. 불형인 형식 기준인데 이 불형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 X가 되겠죠.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 아니다. 맞고요. 2번 이거는 향정신병 치료제. 이거는 처분적 고시죠. 제가 고시의 3단 변화했잖아요. 고시일 때는 행정규칙, 상위법령 위임받으면 법규명령, 이게 처분적 내용을 담고 있으면 처분적 고시. 이건 행정행위가 되는데 대표형 요거죠. 보건복지부 고시가 있죠. 책에 그때 다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책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3번 요것도 보면 되죠.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효력하는 법인데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위임의 근거 없어지면 뿌리가 없어지니까 순장된다고 했잖아. 법규명령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효력을 상실하죠? 틀렸습니다. X가 되겠죠. 정답은 3번. 근데 4번 요거는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가 한 요거 저기 공급자 관리 지침. 이거는 공사 내부에 있는 내부 지침이야. 최신 판례. 책에 없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책에 요거는 있습니다. 거기에 258번. 작년 책에는 없어. 올해 교재에 추가된 거죠. 올해 교재에 추가된 건데 최신 판례이다 보니까 2020년도 최신 판례죠. 아마 그 교재 258페이지 보시면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판례가 두 가지인가가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19번, 20번 판례인데 그 19번 판례죠. 19번 판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사 내부에 있는 공급자 관리 지침은 공사 주식회사 내부에 있는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이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4번은. 다만 4번은 몰라도 또 3번이 워낙 우리가 정답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정답은 그래서 3번. 자, 14번 행정적용이죠.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지침이 되거나 기본 방향. 딱 보니까 계획 중에 뭐 자 들어가는 거? 기본자 들어가는 계획. 도시 기본계획이 대표적인 것이죠. 이것은 행정처분이 아니죠. 1번 5네. 1번이 정답이 되네. 도시 기본계획은 처분성 X가 되겠죠. 처분성 X. 1번이 바로 정답. 2번 공법상 계약의 법령에 위반된 하자가 있을 때, 자, 공법상 계약은 하자가 있으면 무효야.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으면 중대명백서에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지만 공법상 계약은 하자가 있으면 견해는 대립하고 있지만 무효로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 당사용 아니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은 뭐야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뭐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은 맞지만 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 아마 책의 본문에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틀렸고요. 3번 지도 근거 중 행정 지도는 근거를 요하고 틀렸죠. 근거 보통 특별한 전제 없이 물어보면 작용법적 근거인데 없어도 되죠. 처분성도 부정되죠. 그리고 두 가지가 다 틀릴지 근거를 요하고 틀렸고요. 항고성 되는데 그것도 틀렸죠. X. 4번 국가가 당사자가 된 공공계약 요거는 뭐입니까? 사법상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이죠. 그런데 이거는 책에서는 지자체가 체결하는 공공계약인데 뭐 지자체 자리 국가지분으로도 똑같은 취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판례 자체가 바로 있는 건 아닌데 2020년도 판례이긴 한데 뭐 그런 취지의 판례들은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동일 취지죠. 동일 취지. 그래서 국가가 하는 계약
이른바 공공계약 사법 상경. 국가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지방자치단체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죠. 공공계약 이른바 공공계약 사법 상경 이 되겠죠. 교재 아마 482페이지 8번 판례 꺽쇠 1번의 원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1번이 정답. 자, 15번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의견 청취죠. 자, 1번, 2번은 조문 그대로죠. 뭐입니까?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죠. 급하면 생략할 수 있고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증명된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성질상 거치 곤란 불필요. 의견 청취는 거기 하나 더 추가되죠. 뭐가 추가됩니까? 포기. 2번 질문이 그 이야기죠. 그래서 포기한다 그러면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죠. 1번, 2번은 조문 그대로죠. 그래서 조문 그대로 있는 것이고 3번 결정직 공무원. 요거는 아까 우리가 모의고사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사 관련되는 거지만 성질상 거치 곤란 불필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X 3번이 틀렸고요. 4번 한국방송사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현주 사건이죠. 해임하면서 절차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차 안 지켰을 때는 위법의 정도는 취소 사유를 보죠. 해당 페이지 적혔으니까 책에서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됐고요. 16번 행정소송권 취소형이죠. 자, 1번 이거 스티브 유 사건 이거 제가 뭐 출제 가능성 아주 높다고 했던 거죠. 동포 하면 그동안의 동포는 뭐예요? 이제 외국인은 비자 발급 신청, 그러니까 사장 발급 신청 거부하면 법률상 부정의 원칙이었죠. 다만 뭐 보라?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동포란 말 키워드를 삼으라고 했죠. 스티브 유 사건이죠. 외국인이지만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대한민국하고 혈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법적인 지위를 인정해 주겠단 말이야. 그래서 비자 발급 신청 거부했다. 법률상 인정된다. 스티브 유 사건 이야기했었죠. 1번 그래서 맞네요. 2번 국민권익위원 소방청장. 이것도 뭐 아주 유명한 아까 모의고사 할 때도 설명했던 거죠. 이거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 학원생들 열심히 강조를 했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A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는 당사자 능력 원고적게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2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3번 요거는 임용 교원 임용 관련된 거 제가 또 특별히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임용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신청권 원칙적으로 인정부죠.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 임용 신청했다가 거부당해도 신청권이 부정되기 때문에 처분성 X가 되겠죠. 그래서 법규상 신청권 있다고 할 수 없다. 교재 보시면 아마 906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교원의 임용 신청 관련되는 거 쭉 묶어놨죠. 1번, 2번이 원칙이고요. 3번 이하부터 예외가 되는데 원칙이 1번 특별 채용 신청 거부당했을 때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인정이 되지 않죠. 그래서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책에 나와 있는 판례 그대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이것도 우리가 몇 번 봤던 아주 중요한 특혜급 판례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 법규에는 없지만 조리상 신청권 인정해줬기 때문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처분 선고. 이것도 뭐 맨날 봤던 거죠. 대표적인 판례들입니다. 16번 정답은 2번. 근데 이거 뭐 대부분 다 중요하다해서 열심히 강조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17번 행정상 적시관계 옳은 것만을 모두 골 밑에 조합형이니까 상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 행정상 적시관계는 권력적 사실행위죠. 처분성이 O야. O니까 기억은 맞는 질문이죠. 맞으니까 1번과 4번은 대거 탈락. 니언이죠.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다. 요거는 틀렸죠. 과거 의무 위반은 행정벌이죠. 적시관계 눈앞에 있는 목전에 겁박한 행정상의 장을 제기하기 때문에 방향은 기본적으로 장래가 되겠죠. 그런데 행정벌은 과거이기 때문에 니언은 틀렸어. 틀렸으니까 2번 탈락이야. 기억 니언만 보고 정답은 뭐예요? 3번으로 끝나는 거죠. 3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디귿 목전에 겁박한 장애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정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필요하죠.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리얼 강제 건강 진단과 예방 접종은 대인적 강제. 이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 유보입니다. 이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방 접종은 교수님들 책에서 뭐의 예로 설명하고 있어? 적시 강제가 아니라 직접 강제예요. 적시 강제면 예방 접종 현장성이 바로 그냥 주사바늘 꽂는데 이게 적시 강제인데 이건 너무 기본권 침해 정도가 강하잖아. 강제 건강 진단도 발견한 순간 곧바로 코에 막 쑤셔가지고 이게 코로나 확인하거나 그렇지 않고 보통 게 뭐의 예로? 먼저 의무를 명해놓고 안 하면 후속 절차인데 보통 직접 강제 예로 많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예방 접종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이걸 대인적 강제 수단은 맞아.
대인적 강제소는 맞는데 왜냐면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적시관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뭡니까? 그래서 해설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강사가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거 일단 판단 여부죠. 그래서 보니까 강제 예방 진단과 예방 접종이 대인적 강제 수행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적시 강제로 볼 건지 직접 강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 책에서 보면 건강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바로 주사를 맞히는 게 아니라 먼저 의무를 명해놓고 안 하면은 직접 강제, 그것도 사실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거잖아. 보통 뭐예로 설명되고 있어? 직접 강제로 설명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적시 강제의 보기로 나와 있어서 조금은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굳이 리얼까지 안 가도 뭐해서 기억과 니언에서 이미 정답이 2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아마 복수 정답으로 처리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판단 여부죠. 일단은 여기서는 그래서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직접 강제로 보지만 긴급 상황에서 적시 강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판단 필요해요. 제가 조금 이제 제가 판단을 요구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지문만 놓고 보면은 이걸 O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요즘은 놓고 O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조금 좀 조심스러운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틀렸다 맞다 이거는 자꾸 판단 여부를 한 것이니까 그런 취지만 보시고. 다만 이제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밑에 보기 조합상으로는 리얼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그 객관식의 특성을 걸어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법한 적시강제 이거는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거는 맞죠? 맞는지 믿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17번 정답은 그래서 2번으로 합니다만 리얼 지문은 꼭 약간 판단 여부 정도로 해놓고. 자, 18번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만 하고 요게 개인적으로 요 지문이 제일 아마 수험생들이 어려웠을 것 같다. 보통 우리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없는가 하면 주로 뭐 생각해? 처분성 OX 문제 이걸 주로 많이 생각하거든. 왜냐면 대상적격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특히 꼭 집어서 행정심판한 이유는 뭘까?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만 되지 재결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건 처분을 찾는 거라기보다 재결은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럼 재결에 해당되는 건지 안 되는 거 요거 찾거든. 근데 셋 다 표현은 뭐야? 넷 다 표현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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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이잖아. 이의신청은 기본적으로 뭐야? 그 행정처한테 한번 더 가는 게 이의신청이지만 표현은 이의신청인데 행정심판인 게 있잖아. 대표적인 게 니언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법상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서 이의신청은 표현은 이의신청이지만 뭐야? 재결이잖아. 그지? 그래서 기억은 봐봐. 일단 정보공개법 이런 비공개 결정은 이심소 셋 다 가능하죠. 이의신청은 전형적인 이의신청이잖아. 그러면 이의신청을 했다가 이의신청을 했다가 만약에 그게 기각이 됐다. 소송 심판 소송 다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형적인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됐을 때 심판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심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걸 찾는 거니까 기억은 일단 탈락. 기억은 탈락이니까 뭐하고 1번과 2번은 탈락이네요. 그런데 이제 니언을 보면 이거 공익사업법. 여기 봐. 토지 수용인의 수용 재결은 원처분이죠. 그런데 공익사업법은 제가 뭐 중요하다고 했어? 용어 잘 보라고 했죠? 공익사업법의 수용 재결은 이건 재결이 아니라 이게 원처분이야. 그리고 이의신청은 뭐가 됩니까? 표현은 이의신청이지만 얘는 뭐가 돼? 행정심판 청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교재 보시면 799페이지. 799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798페이지 봐. 798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제가 트리로 정리해 놓은 거 있나? 그래서 특히 공익사업법에서는 뭐 주의해서 보시라. 용어를 좀 잘 보시랬죠?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게 원처분. 이의신청은 표현의 이의신청이지만 뭐로 보라고 했어요? 행정심판의 기능을 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재결이 내려졌죠? 그럼 이걸 다시 행정심판 된다 안 된다? 행정심판은 재심판 청구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의재결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재결에 대해서 재심판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니언은 안 되는 거지. 안 되니까 니언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정도 센스가 있었다면 사실 디귿 리얼은 몰라도 일단 정답은 뭐로 찾아낼 수 있어? 3번으로 되지? 안 그래? 상당히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아예 못 칠 건 아니죠. 됐고. 다음에 디귿 요거는 나도 몰랐어, 솔직히. 그래서 교재에도 미수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조문을 난민법을 찾아보니까 난민법에 보니까 난민법상 이의신청은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이의신청했을 때는 심판 청구를 따른 규정이 근데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 난민법 다 봐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래서 교재에 제가 없는 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교재에서 없었는데 다만 이제 굳이 억지로 적중률을 이야기한다면 기억 니언만 봐도 그러니까 니언을 우리가 책에서 강조하고 있었잖아. 아닌가?
아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 문제가 나왔대서 우리가 다시 뭐 난민법을 처음부터 본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는 조금 그러니까 출제하는 교수들이 킬 문제로 내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정답을 골라내는데 핵심적인 것 같으면 사실은 이거는 뭐 다 틀리겠지만 이거는 D급까지 안 가도 니언만 봐도 정답을 뭐 어떻게 하면 조금 이제 그 문제 푸는 센서가 있으면 문제를 아예 손을 못 댈 정도는 아닌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D것은 밑에 있죠. 실질적인 행정심판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심판 안 돼. 그래서 안 되니까 니언 D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됐고요. 리얼 민원 사무 재량문율 요거는 이제 요거 취집하려고 했었죠. 민원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러면 해봐. 요거는 제가 뭐 하면서도 재소기간 하면서 했는데 민원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 신청했다가 기각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 요 이 신청은 뭐가 아니야? 행정심판 아니라고 했잖아. 요거는 책에도 있었구나. 그래서 책에 보시면 901페이지 16번 판례인데 그거지만 더 요 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재소기간 할 때 요 이야기 한번 했을 거예요. 재소기간이 922페이지 안 가볼까? 901페이지에도 있긴 한데 922페이지 안 가봐. 92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11번 판례 있나? 11번 판례에서 설명했던 게 뭡니까? 민원 신청 거부했다. 이 신청 기각.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뭐 할 때까지 기각하면 요걸 기준으로 하겠다. 이건 내 주장이죠. 근데 행정청은 이 신청은 뭐가냐? 행정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치면 뭐가 기준이 된다? 요게 기준이 되겠지만 이건 행정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각 등에도 소송은 뭐가 대상이 되고 얘가 거부가 소송이 대상이 되고 재소기간은 뭘 기준한다?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민원사무재량문율에 있는 민원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이거 뭐야? 전형적인 이의신청. 그래서 신청했다가 거부당해도 뭐 할 수 있지? 소송 갈 수 있는 것이 이 거부 처분을 다시 행정심판 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게 리얼. 그래서 이거는 제기가능.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마 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요는 이제 특히 이제 D것 지문 같은 경우는 아마 D것은 제가 뭐 다 전수조사는 해봤지만 이거 책에 넣어놓고 이거 나온다 말한 강사는 없을 거예요. 뭐 보통 이제 솔직하게 말 안 하고 두루뭉실 넘어가거나 하는 것인데 그죠? 이건 아마 그래서 책에 제가 없는 건 없다고 이야기해놨죠. 근데 다만 이제 굳이 이제 따진다면 나머지 우리가 특히 뭐 다행스럽게 조합형이니까 조금 이제 출제 문제 푸는 좀 센서를 좀 발휘하면은 영 손을 못 댈 정도는 아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설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봅시다. 그렇지만 역시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겠죠. 자, 19번 이제 또 문제 역시 사례형이죠. 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 사업에 관련되는 절차를 거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보상의 협의에서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다. 또 손실보상이죠. 토지 수용의 재결 신청, 보상금 수용 재결을 받았다. 자, 수용 재결이 원처분이죠. 근데 또 다 기본 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다 봤던 거죠. 1번 수용 재결 이의 신청해도 사업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뭐야? 사업의 진행, 수용, 사용을 정지한 효력이 아니죠. 집행 부정지가 조문 그대로죠. 그래서 기억 1번은 틀렸어. 옳은 거 찾는 게 1번 X죠. 2번 갑이 수용 재결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 관할 지방 토지 수용에 수용 재결은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 소송이 되겠죠. 당사자 소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 이거 2번이 맞네요.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 취소를 제기할 수 있죠. 2번이 맞네요. 2번이요. 3번 보상금 정감 청구 소송은 무슨 소송이야? 당사자 소송이죠. 형식적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은 주소가 전혀 다르죠. 보상금 정감 청구 소송은 뭐가 되니까 정액 청구 소송, 감액 청구 소송은 뭐가 됩니까? 형식적으로 당사자 소송의 형태를 택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은 아닌 걸로.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이거는 뭐 대집행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대집행에서 요 판례가 또 그대로 있죠. 인도는 대집행이 안 되죠. 그래서 대집행 될 수 있다. 틀렸죠. X. 정답은 그래서 2번.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책에 다 나와 있는 판례. 관련 판례 다 적어놨을 거 확인해서 보시고. 자, 마지막 20번. AC 시장은 직품 적격업주 가백에. 자, 요것도 우리가 뭐야? 요 문제 패턴 계속 잘 나온다고 했었죠. 또 모의고사에서 이게 다 이거 제가 뭐 신내림을 받은 게 아니라 변호사 모의 시험에 내는 우리가 좀 사례들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기출 문제도 요 패턴 여러 번 봤었죠. 가중적 제재 처벌 규정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쟁점 3가지가 있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 그죠? 뭐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고용했다는 이유로 근거를 이유로 2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과징금 납부했죠. 부가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알게 됐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과징금하고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이야기네요. 자, 1번 볼까요? 갑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을 구하는 당사자정지였다. 이거는
내가 안 내도 될 세금 냈잖아. 과징금 안 내도 될 거 냈다 돌려받는 거죠. 부당이득이잖아. 부당이득은 무슨 소송이야? 민사소송이 되겠죠. 만약에 근데 이거 사례를 나눕니다. 자, 무효잖아. 무효이면 뭐가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갔을 때 뭐가 됩니까? 무효임을 선고 문제로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용은 받을 수 있으나 다만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에 어디 법원 관할이야? 학설은 공법관계 당사자소송이면 판례가 뭐라고 보고 있어? 민사소송을 보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소송은 안 돼. 만약에 취소 사유일 때는 취소는 우리가 부당이득에서 나오잖아. 취소일 때는 뭐 할 수가 없어?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가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취소 판결 받은 다음에 부당이득 가든지 따로 하면 번거로우니까 뭐가 돼? 세트로 묶는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어쨌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 소송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1번 그래서 이거는 무효하고 취소로 나눠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과징금 부환한 청구하는 것을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번 맞죠? 1번 틀렸죠. 틀렸고요. X가 됐고요. 2번 A시 시장이 과징금 부과 처분할 때 과징금 부과 통지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갑이 행정법원에서 소를 제기했을 때 취소 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된 과징금 부과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하면 하자치우다. 이건 틀렸죠. 뭘 생각하면 됩니까? 하자치우의 시적 데드라인은 언제야? 그러니까 사유를 일부 누락했기 때문에 이유 부기가 일부 부실한 절차상 하자가 있죠. 절차상 하자는 치유가 가능하죠. 근데 치유의 시적 데드라인은 쟁송 제기 이전까지. 근데 이건 뭐지? 취소 소송 절차가 종결되고 재판 끝날 때까지니까 사자 치유의 시적 데드라인 안 맞죠? 2번 틀렸네요. X. 3번 요거 이제 뭐냐? 식품위생법이 청소년 고용한 행위에 대해서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6월에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보를 했는데 세부 처분 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은 재판 규범이 되지 못한다. 3번이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좀 논란이 있는 게 우리가 뭐는 잘 알고 있어? 불용 형식의 행정규칙. 불용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 X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 형식 행정규칙. 요거는 뭐야? 이는 법규성 O로 보는 거죠. 그럼 총리령을 어떻게 볼 거예요? 이제 딱 마침 딱 중간에 요거는 이제 책에는 언급이 안 되겠죠. 근데 이 총리령의 경우는 이게 이제 왜 이게 논란이 있냐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옛날에는 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식약청이야. 식약청. 식약청은 그 당시 청일 때는 어디 소속이었느냐? 보건복지부 직속 직할이었어요. 청일 때는. 그런데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성격하면서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소속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불령이니까 그 판례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식약청이 뭐로 바뀌면서 식약처로 한 등급 성격을 하면서 국무총리 소속이거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국무총리 직속기관은 지가 뭐 처령 이런 거 발할 수가 없잖아. 뭐의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총리령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불령 형식인데 굳이 이제 갖다 붙인다면 총리령 시행규칙도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형식은 총리령이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은 기존했던 뭐하고 같은 거야? 불령 형식과 같은 문건을 보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뭐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은 쉽죠? 법규성 X니까 요 기준이 뭐는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죠? 행정규칙이니까 뭐가 없어? 법원의 재판 규범성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질문을 그래서 이제 맞는 질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3번 질문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타당해 놓은 게 밑에 봐봐. 지금은 현재 시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총리령인 이유가 뭐입니까? 식약청일 던 시절과 식약처일 때에 소속이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식품위생법의 관할 부서가 식약처가 되고 식약처는 독자적으로 처령을 발할 수 없으니까 총리령 형식으로 하지만 기존에는 식약청일 때와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건 이제 2015년도 이제 식약처로 성격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판례고. 그다음에 그때 동일 취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은 이 당시는 식약청이던 시절. 식약청일 때는 뭐가 됩니까? 보건복지부령으로 발표됐죠. 근데 그거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똑같거든. 그래서 이제 총리령은 특히 이제 식품위생법상에 있는 시행규칙은 현 시점의 시점은 총리령이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뭐하고 같은 거도 불령과 같은 구도로 보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은 쉽죠. 법규성에서. 사실 이거는 책에 요 총리령까지 검토한
그것은 책에는 없어. 근데 다음에 이제 제가 동일 취지를 했죠. 그리고 왜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됐냐 배경을 설명했죠. 식약청일 때하고 식약처일 때 책. 근데 그런 것까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일단 그래서 그렇게 해설을 여러분들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4번 갑이 자신은 청소년 고용관이 없다가 주장하면서 소송하는 도중에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한 사실을 처분 사유로 추가했다. 요거는 우리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기준은 뭐지? 동일하면 인정 별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판례가 없어. 그래서 제가 판례 다 찾아봤는데 판례가 없고 교수님이 어디서 그걸 출제자가 어디서 끄집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는 근데 대충 봐도 청소년 고용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유통기한 경과식품 이거 둘 다 그 사유로 삼았지만 이건 전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는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인정되지 않는데 이거는 교재에는 없고요. 판례로 제가 있는가 찾아봤는데 판례도 검색을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책에는 없지만 또 판례가 있는가 싶어갖고 검색을 해갖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판례가 아직까지 몰라. 뭐 교수님이 어디서 또 쫙 귀퉁이 있는 판례 뭔지 모르지만 대본 판례 어제 마지막 문제 이거 안 풀려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거든. 뭐 출처를 밝혀줘야 되는데 못 밝혔지만 어쨌든 이거는 교재에는 요 내용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근데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야? 그거 뭐하고 청소년 술 팔았다는 거하고 유통기한 팔았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부정하는 쪽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답은 그래서 3번. 자, 해설 강의 들어보시니까 뭐 아예 그냥 손 못 댈 정도는 아니었죠. 다 보면 수업 시간에 강조해.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맨날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게 좀 생소한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당황을 하거나 지문에 그 스크롤의 압박 때문에 보다가 쫓기거나 그러다 보면 평소 때 같으면 찬찬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지문들도 마음이 쫓기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좀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았던 건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 수업했던 패턴에 지금 고득점 받은 학생들은 뭐 그 패턴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실력 있는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너무 어렵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별력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진짜 고수들이라든지 공부를 좀 열심히 잘 하는 학생들의 입장으로 긴 지문들 이런 사례형 문제 자주 풀어봤던 학생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변별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어 영어 국사는 평이하게 나왔죠. 그런데 그게 대충 이제 예상이 됐던 부분들인 게 우리가 전공 과목이 사실 당락을 좌우해야 되는데 이건 행정법 하는 제 입장에서 뭐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제들이 그동안 워낙 국어 영어 국사가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지향하겠다는 그런 그 흐름들이 이번에 국가에서 반영된 거. 지방직도 한번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험생들은 준비할 때 항상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을 기준에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문제풀이가 사실 그는 항의보다도 그는 이제 불만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어렵게도 안 나는데 뭘 그렇게 지문을 길게 해놓고 막 가벌병정 등장시키고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게 되니까 요거 실제 나온다기보다는 거기서 다루는 테마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나와버렸지. 요 패턴도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방직 대비하는 것도 요 패턴도 지금 뭘 하던 대로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한정된 시간 내에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어보는 그 작업들을 계속 열심히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직 시험도 모의고사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 취지를 잘 활용해서 보시고 그리고 교재에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가 있는 분은 제가 했지만 다른 교재 있는 분들도 책에서 찾아서 꼭 확인을 해주시고 기본 교재를 항상 중심에 두고 문제풀이 할 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다 페이지를 표시했고 없는 것도 없다고 해놓을까 그럼 없는 걸 어떻게 옆에서 살짝 멘트를 남겨둔다든지 아니면 아까 20번에 4번 지문 같은 거 사실 그냥 문제 나왔구나 라는 정도만 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적어두거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들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